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했던 한 여자가 스스로의 몸을 통해 폭력을 거부하고 마침내 인간이기를 거부했던 고독한 여정이었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폭력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려 했었지요. 독백처럼 그리고 회고하듯이 그녀의 침묵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나는 아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에 단발머리, 개성 없는 옷차림을 한 그녀와의 결혼은 그저 평범한 선택의 공리에 불과했다. 그녀에게는 신선함이나 재치, 세련된 면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무난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편안함으로 작용했다. 나는 늘 과분한 것을 바라지 않는 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로 보였던 그녀와의 결혼은 가장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아내는 말이 없었지만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히 살림의 보탬이 되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일은 드물었으며 내 귀가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관여하지 않았다. 오직 브래지어를 싫어해 집에서 벗고 지내던 것이 유일하게 관습의 궤도를 이탈한 징후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늘 브래지어를 벗고 지냈었지. 그렇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 우리의 생활은 순조로웠다. 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의 침실은 언제나 조용했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육체적 교감마저도 의무를 이행하는 듯 건조한 행위로만 존재했다. 그녀는 나에게 불만을 표한 적이 없었고 나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증표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를 지루한 여자라고 규정했지만 그 지루함이 곧 내가 추구하는 안정이자 평화라고 여겼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의 외피에만 머물렀고 그 내면에 어떤 정지된 폭풍이 잠자고 있는지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나에게 한 번도 스스로를 드러내 보인 적이 없었으며 나는 그것을 궁금해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내 세계의 가장자리에 머무는 조용한 그림자였다. 나는 그녀의 배경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가 20살 무렵부터 줄곧 해왔다는 컴퓨터 그래픽, 학원 보조 강사 일이나 만화의 대사를 채워넣는 아르바이트는 그녀의 존재만큼이나 배경 없이 건조하고 평범한 일이었다. 그녀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욕망을 가졌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녀는 항상 비어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으며 그 공백이 나를 피로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만족했다. 우리는 일요일 오후에도 각자의 공간에 머물렀다.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했고 그녀는 안방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이 맡은 작업을 했다. 그녀가 무엇을 읽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나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우리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일상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교환에 불과했다. 아침은요? 몇 시에 들어와? 수건은 세탁했어. 이러한 기능적 대화만이 우리의 연결고리였다. 나는 그녀가 단순한 삶의 조력자로서 완벽하다고 여겼다. 나에게 시끄러운 요구를 하지 않는 여자, 내 삶의 궤도에 굳이 끼어들지 않는 여자. 나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세상의 복잡함을 피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투명한 존재감 속에서 안식을 얻었다. 그녀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어떠한 그림자도 들이우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바라는 가장 큰 미덕이었다. 결혼 후 5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크게 웃거나 크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감정은 늘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듯했고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격렬한 감정의 동요도 읽어낼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무표정을 그녀의 고유한 성품이라고 해석했고,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축이라고 믿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녀의 가장 사적인 행동은 오직 브래지어를 벗고 지내는 것뿐이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했고,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 집안을 돌아다니는 그녀의 모습이 나에게 경박함으로 느껴졌다. 나는 몇 번이나 지적했지만 그녀는 답답해서요라는 짧은 대답만을 남기고 자신의 습관을 고치지 않았다. 나는 결국 그 작은 일탈을 그녀의 가장 큰 반항으로 치부하며 눈 감았다. 사실 그녀의 몸매는 빈약하여 노브라 차림이 외설적으로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행동마저도 그녀의 평범함 속에 감춰진 하찮은 고집으로 규정하며 내 안의 질서를 유지했다. 때로 그녀는 밤중에 잠꼬대를 하는 듯 했지만 나는 그 내용을 정확히 들은 적이 없었다. 그저 의미 없는 음절이나 짧은 탄식 정도였고 나는 그것이 그녀가 꿈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겪는 일상의 스트레스 배출이라고 여겼다. 나는 그녀의 잠꼬대를 듣고도 몸을 돌려 다시 잠들었다. 나는 그녀의 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내가 알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성생활 역시 그녀의 성격만큼이나 예측 가능하고 건조했다. 나는 성욕을 해소해야 할 때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침묵 속에서 나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몸은 나의 행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했을 뿐 어떤 적극적인 욕망이나 환희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냉담하다고 여겼다. 우리의 육체적 결합은 감정의 교류가 없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의 반복이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무심함이 오히려 외도나 복잡한 감정적 문제의 발생을 막아준다고 믿으며 이기적인 만족감을 느꼈었다. 결혼 5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서로의 불안과 꿈을 공유하는 그런 대화는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내 직장의 일과 세상의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듣고만 있을 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나에게 벽과 같았고 나는 그 벽을 부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 벽이 바로 내가 바라는 평온함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그녀는 나의 시야에 존재했지만 나의 의식 속에서는 비어있는 존재였다. 그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일상을 유지하는 배경음악처럼 작용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녀의 존재가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의 세계는 그녀의 불변하는 평범함 위에 구축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 영애를 부르는 일이 드물었다. 나는 그녀를 당신 혹은 아내라고 불렀고 그 호칭에는 어떤 개인적인 친밀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그저 아내라는 역할 그 자체였으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녀 자신의 개인적 서사는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다. 내가 그녀의 내면에 대해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그녀가 왜 그토록 브래지어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짧게 스쳤을 때일 것이다. 그것이 단순히 답답함이라는 물리적 이유를 넘어선 어떤 억압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미세한 가능성. 하지만 나는 곧 그 가능성을 묵살하고 그녀의 평범함이라는 안전지대로 회귀했다. 나는 그녀의 존재를 나의 편의에 맞게 재단하고 규정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고유한 공생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했고 그녀는 나에게 안정적인 일상을 제공했다.
이 계약은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성숙하고 안정된 부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의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녀의 꿈, 그녀의 침묵, 그녀의 무표정은 사실 모두 거대한 단절을 향한 전조였던 것이다. 내가 그녀를 지루하고 평범한 여자라고 규정했을 때 나는 그녀의 존재의 깊이를 헤아리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그녀의 자아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기 위한 비상구를 찾고 있었다.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내가 믿었던 이 견고한 일상의 벽이 하룻밤의 꿈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나의 아내는 그녀의 침묵 속에 감추어진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거부할 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내면을 알지 못했고 그 무지가 곧 나의 죄였다. 그녀의 평범함은 사실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기 위한 최전선의 방어선이었고 그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나의 세계도 함께 무너질 운명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녀의 마지막 평범한 모습은 냉장고 앞에서 꼼짝 않고 서 있던 그 새벽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영원히 평범함이 파괴되던 순간에 정지된 이미지로 남아있다. 모든 것은 새벽 4시의 그 몽환적인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늦은 회식에서 돌아와 잠이 들었다가 문득 깨어났을 때 나는 극심한 갈증을 느꼈다. 부엌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나는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냉장고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맨발과 얇은 잠옷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섬뜩할 만큼 낯선 기운을 감지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다른 차원에 접속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몸은 고요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에 그녀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극한으로 응축된 에너지가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깨어 있는지 아니면 몽유 상태에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등은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시선이 냉장고 표면에 반사되는 빛 너머의 어떤 깊은 형상을 응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내면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존재함을 직감했다. 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녀는 놀라지도 되묻지도 않았다. 나의 접촉은 그녀에게 아무런 물리적 충격도 주지 못하는 듯 했다. 다만 나에게서 몸을 돌려 안방으로 걸어가기 직전 그녀는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고백했다. 꿈을 꿨어. 나는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피곤한 몽유병 환자의 중얼거림으로 치부하고 다시 잠들었었다. 그 꿈의 내용에 대해 묻는 것조차 내게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때 그녀의 내면이 이미 분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그 꿈의 실체가 냉장고 문이 열리며 드러났다. 아내는 싱크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온갖 종류의 육류와 해산물이 담긴 봉지들이 부엌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있었다.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된 우족, 심지어 김치찌개에 넣으려고 아껴두었던 삼겹살까지 피와 살을 가진 모든 것이 배제되고 있었다. 적어도 20만 원 이상의 손해였다. 나는 아내의 행동을 단순한 광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 나는 이성적인 대화가 통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신 차려. 내가 분노하여 소리를 질렀을 때 그녀는 다시금 그 침착한 폭력성으로 나를 대했다.
그녀는 시선을 회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지도 않았다. 나의 질문과 격앙된 감정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 먼 곳, 내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심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마치 투명한 벽에 막혀 그녀에게 닿을 수 없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고기 봉투에서 떨어뜨려 놓았다. 아내는 빨개진 손목을 주무르며 어제 새벽과 똑같은 어조로 말했다. 꿈을 꿨어. 고기가 싫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하여 마치 변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제 인간 세상에 피 흘리는 잔혹성과 결별하겠다는 단호하고도 철회 불가능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폭력의 근원이 육식에 있다고 믿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꿈의 내용을 캐물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더욱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피와 살이 난무하는 악몽을 꾸었다고 했다. 잔혹한 살육의 장면들이 그녀의 의식을 잠식했고 그녀는 그 모든 폭력이 자신의 몸속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그 꿈을 꾸고 난 후 자신의 몸속에 피 묻은 고기 덩어리들이 들어있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결벽적인 거부는 단순한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순수성을 향한 갈망이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이 나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냉장고를 비우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식탁 위에서 모든 동물성 재료를 배제했다. 그녀의 식단은 풀의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계란은 물론 우유, 생선, 심지어 꿀까지 거부했다. 그녀의 식탁에는 상추잎과 무색의 된장국, 그리고 김치만이 남았다. 그녀는 점점 더 비인간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때야 깨달았다. 내가 결혼했던 이 여자는 내가 알고 지냈던 그 투명하고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의 내부에 갇혀있던 미지의 자아가 이제 막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듯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몸부림은 내가 그녀를 억압했던 평범함에 대한 극렬한 반격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나의 통제 밖에 놓인 문제로 규정하며 불안해했다. 직장 동료들에게 그녀의 채식을 숨기려고 애썼고 식사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이제 나의 수치가 되었다. 나는 그녀를 설득하고 협박하고 비난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굳건한 성벽처럼 나를 막아섰다. 나는 그녀에게 채식을 하려면 차라리 비타민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적은 건강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적은 단절이었다. 그녀는 인간의 신체가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폭력적인 메커니즘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마르고 쇠약해져 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고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육체가 소모될수록 영혼이 더 자유로워지는 듯했다. 우리의 침실은 이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육식을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나와의 육체적 관계마저 거부했다. 내 손길이 닿으면 그녀는 경직되었고 나는 그녀의 몸에서 차갑고 낯선 타인의 기운을 느꼈다. 내가 그녀를 억지로 안으려 시도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야수적인 울음을 터뜨리며 몸부림쳤다. 나는 그 울음소리에서 내가 알던 그녀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섬뜩한 확신을 얻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나에게 속하지 않았고 그녀의 자아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금단의 숲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녀의 이 모든 변화가
나의 삶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의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 이 비이성적이고 광적인 여자 때문에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나는 그녀를 정신병자로 낙인 찍었고 그녀의 행동을 치료되어야 할 질병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과 눈빛은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너의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폭력이다. 나는 그녀의 꿈이 무엇인지, 그녀를 그토록 공포에 떨게 한 사륙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다. 그 꿈을 이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의 내면의 잔혹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꿈의 영역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내는 그녀의 육체를 통해 나의 세계를 부수고 있었다. 그녀의 앙상한 식단, 그녀의 텅 빈 눈빛, 그녀의 차가운 피부.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조용한 파괴의 도구였다. 나는 그녀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가족의 질서, 사회의 질서로.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 비극의 시작은 그녀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순수를 갈망했던 그 첫 번째 새벽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아내의 채식은 곧 나의 사회적 수치로 전가되었다. 나는 아내가 왜 이러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주변의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다. 직장 동료들의 은근한 질문, 상사의 걱정 어린 시선, 그리고 장모님의 끊임없는 전화 독촉이 나를 압박했다. 나는 아내의 변화가 내 명예와 직결된 문제라고 느꼈고 그녀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아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급속도로 수척해져 갔다. 그녀의 얼굴은 병자처럼 해쓱했고 튀어나온 광대뼈 아래로 깊은 그림자가 졌다. 그 수척함 속에서 눈만이 더욱 섬광처럼 번뜩였다. 나는 그 빛이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나는 그녀의 뺨이 불면에 의해 깊게 패여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의 안녕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정신과 치료를 강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문제는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 존재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 있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그녀의 성적인 거부였다. 그녀는 내 손길이 닿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유령의 영역이 된 듯했다. 나는 그녀의 변화에 대한 불만과 나를 거부하는 육체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해 종종 분노를 표출했다. 나는 그녀를 억지로 안았지만 그녀는 이미 영혼이 떠난 듯 멍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우리의 침실은 이제 폭력적인 고독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의 육체는 나에게 도덕적 패배감을 안겨주었고 나는 그녀의 침묵 앞에서 나의 존재마저 무의미해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몸이 왜 그토록 피와 살의 접촉을 혐오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브래지어를 벗고 지내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듯 이제는 자신의 몸 자체가 억압의 도구가 된 듯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젖가슴이 아무것도 죽일 수 없는 순수한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이런 순수성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나를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결국 장모님의 생일은 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가족들의 집단적인 응징의 무대가 되었다. 가족들은 그녀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믿었다. 장인어른은 월남전 참전 경험을 자랑으로 여기는 폭력적 가부장제의 화신이었다. 그는 힘과 권위만이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가족들은 그녀를 둘러앉아 채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에게 얼마나 수치를 안겨주는지 질책했다. 모든 비난은 너를 위해서라는 잔인한 미명하에 정당화되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걱정이라기보다는 단죄에 가까웠다. 장모님은 억지로 탕수육을 집어 아내의 입술에 갖다 대었고 아내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먹어라.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그에게 아내의 거부는 가족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었다. 아내가 젓가락을 밀어냈을 때 장인어른의 억센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강타했다. 아내는 손으로 뺨을 감싸 쥐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장인어른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남이 아내의 팔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했다. 가족 모두가 이 폭력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인간이라는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장인어른은 이제 손으로 탕수육을 들고 아내의 악물린 이빨 사이로 그것을 쑤셔 넣으려 했다. 아내는 입을 벌리라는 폭력에 저항했으나 장인어른은 다시 한번 뺨을 때려 그녀의 입을 강제로 벌렸다. 탕수육은 피와 섞여 그녀의 입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강요된 섭취는 그녀의 몸에 대한 최악의 침범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인간의 언어를 상실한 비명을 내지르며 탕수육을 뱉어냈다. 그 비명은 그녀가 겪고 있는 내면의 사륙을 외부에 표출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리고는 몸을 웅크려 달아나는가 싶더니 돌아서서 식탁 위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과도를 든 채 가족들의 눈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그 시선은 복수나 협박이 아니라 최후의 고지였다. 나는 너희들이 강요하는 세계를 거부한다. 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과도를 자신의 왼쪽 손목에 망설임 없이 그었다. 그녀의 손목은 자유를 향한 마지막 문이었다. 동서가 칼을 뺏기 위해 달려들었을 때 이미 핏줄이 끊어진 손목에서 피가 흰 접시 위로 분수처럼 쏟아졌다. 그 피는 단순한 상처의 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폭력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정화의식이었다. 그녀의 핏물은 인간의 모든 본성으로부터 단절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을 온몸으로 실현하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공포와 역겨움을 동시에 느꼈다. 내 아내가 저토록 낯설고 무서운 존재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그녀의 피를 보면서도 그녀의 고통보다는 나의 혼란에 더 집중했다. 아내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녀의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표정은 전에 없이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적인 단절을 이루었다는 듯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의 창백하고도 고요한 얼굴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녀의 육체는 나와 내가 사는 평범한 세계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자해는 나의 패배를 의미했다. 나는 그녀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고 나의 평범한 세계는 그녀의 순수한 광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제 이 폭력적인 고독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의 손목에 흐른 피는 우리의 결혼 생활 전체를 적신 최후의 심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파괴함으로써 나를 포함한 모든 폭력적인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생명체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수백만 광년만큼 멀어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들렸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식물의 영역이나 꿈의 숲 어딘가로 이주한 듯했다. 나는 남겨진 자로서 그녀의 비정상적인 순수성이 초래한 현실의 붕괴를 직면해야 했다. 아내의 자해 사건 이후 나는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 섬뜩한 폭력성과 거부감으로부터 나는 그녀를 폭력의 화신으로 규정하며 나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녀의 언니인 이내의 남편, 즉 형부의 시선으로 굴절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형부는 잘나가는 영상 예술가였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병적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세상을 재료와 이미지로 해체하여 바라보는 자였다. 형부는 그녀의 변화, 특히 극단적으로 여윈 그녀의 몸에서 미지의 예술적 영감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 비친 영예의 쇠약함은 인간의 속박에서 벗어난 순수한 형태 그 자체였다. 그녀의 금식과 자애는 그에게 금욕적인 미학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병적인 상태를 창조적 소멸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그의 병적인 시선의 촉수는 영예의 둔부 부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푸른 표식, 곧 몽고 반점에 꽂혔다. 그는 그 잔존하는 푸른 색채가 마치 태초의 순수성이 봉인된 흔적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그 색채가 영예가 인간 이전의 존재로 회귀하려는 무의식적인 염원의 반영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 푸른색 반점에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기원을 읽어내려 했다. 형부는 그녀를 자신의 예술 세계로 끌어들이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착취와 감금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형부에게 영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의 예술 작품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형부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금지된 정원처럼 꾸몄다. 그는 쇠약해가는 영예의 몸에 붓을 들어 꽃과 덩굴, 나무의 형상을 그려 넣었고 그녀의 몸을 카메라로 기록했다. 그는 그녀의 육체가 인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식물의 무성한 생명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포착하려 했다. 형부에게 영예의 몸은 캔버스이자 영상 속의 피사체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 그녀의 거부, 그녀의 병든 상태를 예술적 가치로 환원시키는 잔혹성을 보였다. 그는 영예에게 나체로 카메라 앞에 설 것을 요구했다. 그녀의 브래지어 거부 습관은 이제 그의 예술적 요구에 의해 공개적인 노출로 확장되었다. 그녀의 맨몸은 더 이상 개인적인 불편함의 해소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이름의 도구가 되었다. 영예는 그의 요구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의 욕망과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한 상태였으며 그녀의 육체는 형부의 시선 아래서 해체된 관찰의 대상으로 찢겨나갔다. 그녀는 그저 고요한 사물처럼 존재했다. 그녀의 무심함은 형부의 예술적 강박을 더욱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형부는 그녀의 눈빛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초월한 듯한 무관심을 읽어냈고 그것을 순수라고 오인했다. 이 비합리적인 예술 기획은 결국 윤리적 금기를 침범하는 결과를 낳았다. 형부는 영예의 몸에 그려진 꽃과 덩굴, 이미지를 따라가며 그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의 실체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육체를 카메라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몸에 그려진 꽃들, 특히 둔부의 푸른 몽고 반점 주변에 그려진 붉은 히비스커스 그림에 강렬하게 사로잡혔다. 형부는 그녀에게 키스했고 그녀의 몸을 탐하려는 끔찍한 시도를 감행했다. 그에게는 영예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고 소유해야 할 식물의 화신이었다.
이 행위는 예술과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었지만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욕망의 실현이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을 꿈의 일부처럼 무심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혐오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육체를 떠나 식물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부의 침범은 그녀에게 인간의 폭력이라는 지루하고 반복되는 레퍼토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그 폭력의 의미 자체를 무화시키려 했다. 이 사건이 아내의 언니인 이내에게 발각되면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내는 동생의 몸이 남편의 병적인 예술 욕망에 의해 다시금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이내는 남편을 혐오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는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형부의 예술과 애정의 접목은 아내를 다시금 세상의 폭력성 앞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내는 자신의 몸을 파괴하고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폭력으로부터 도피하려 했으나 그 파괴된 몸마저도 타인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잔혹한 역설에 놓이게 된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사태를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내가 아내에게서 도망쳤던 그 폭력성이 이제 그녀의 언니의 남편이라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자해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지만 형부의 침범은 영예의 존재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영예는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짧은 탄식이나 풀밭에서 들리는 듯한 미세한 소리만을 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자발적인 금식으로 인해 앙상해져 갔고 그녀는 마치 흙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듯했다. 형부의 예술 기획은 실패로 끝났고 그가 남긴 것은 영예의 몸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덩굴과 꽃의 흔적뿐이었다. 그녀의 몸은 이제 인간의 폭력을 기록하는 슬픈 표본이 되었다. 그녀는 인간의 모든 것을 거부했지만 그녀의 거부마저도 타인의 욕망에 의해 소비되고 착취당하는 모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규범과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국 아내는 폭력적인 거식과 자해 시도 그리고 형부의 예술적 착취를 겪은 끝에 정신병원이라는 격리된 공간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이제 구강 섭취를 완전히 거부했고 코와 위를 연결한 강제 튜브를 통해서만 액체 영양을 공급받는 상태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인간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나무가 되어간다고 굳게 확신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식물의 기원으로 회귀했고 그녀는 밥 대신 뿌리, 흙, 그리고 물을 요구하는 근원적인 퇴행을 보였다. 그녀는 햇빛을 갈망했고 창가에 기대어 마치 가지를 뻗으려는 듯 팔을 들어 올리곤 했다. 그 모습은 인간의 언어를 벗어난 정지된 열망의 형상이었다. 그녀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피부와 뼈만 남은 지경에 이르렀다. 의료진은 그녀의 생존을 위해 강제적인 처치를 계속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모든 시도를 침략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투명하게 비어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인간 세상에 대한 극도의 혐오가 응축되어 있었다. 아내의 언니인 이내는 가족 중 유일하게 영예의 곁을 지키는 존재였다. 이내는 남편 형부의 배신과 동생의 소멸 앞에서 자신의 견고했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언니는 항상 강인하고 이성적이었으며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영예의 극단적인 소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회의에 봉착했다. 그녀가 버텨왔던 인내하는 삶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내는 영애를 강제로 먹여 살리려 애썼다. 그녀는 영애의 입에 튜브를 연결하고 강제로 유동식을 주입하며 살아야 한다. 너는 인간이다라고 외쳤다. 그 외침은 영애를 향한 간절함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믿는 질서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영애는 짐승 같은 거부 반응을 보이며 유동식을 토해냈다. 그녀의 몸은 침입하는 모든 인간의 양식을 거부했다. 아내는 언니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언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괜찮지 않아. 나는 나무가 되고 싶어. 그녀는 인간의 피와 살이 모두 소화되어 배설되는 비천한 존재지만 목숨들만이 끈질기게 명치에 잔류한다며 이 모든 폭력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열망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 마치 바람에 실리는 나뭇잎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녀의 나무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폭력이 부재하는 순수한 무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근원적인 갈망이었다. 이내는 동생을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논리를 동원했다. 가족의 의무, 삶의 존엄성, 세상의 현실. 하지만 영애의 순수한 거절 앞에서 모든 논리는 무너졌다. 영애는 다만 눈을 감고 침묵할 뿐이었다. 이내는 비로소 깨달았다. 동생이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이 삶의 형태를 강제로 지속시키는 것이 과연 사랑인지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인지 알 수 없었다. 영애의 소멸은 언니에게 삶과 죽음, 폭력과 순수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내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영애에게는 폭력이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언니는 영애가 잠시라도 자연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휠체어에 태워 병원 밖으로 나섰다. 마침내 병실의 창문 밖으로 나무들이 보였다. 앙상하게 마른 영애의 몸은 마치 곧 불타 사라질 것 같은 가녀린 나무의 형상이었다. 영애는 그 나무들을 향해 팔을 뻗었고 마치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무들은 영원히 정지된 평화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이내는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동생에게 인간답게 살라고 강요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동생의 그 숭고하고도 섬뜩한 열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무가 되기를 열망하며 서서히 소멸해가는 영애의 모습은 폭력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 대한 가장 극단적이고 순결한 거부의 기표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나무 불꽃처럼 태워 인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언니는 영애를 데리고 병원 숲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영애의 마른 몸에 닿았을 때 영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미소였을지도 모른다. 이내는 그제야 동생의 고독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았다. 뒤에 남겨진 언니는 동생의 소멸을 가슴에 안은 채 여전히 이 폭력적이고 비루한 인간,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삶의 고통스러운 지속을 택했을 뿐이다. 그녀는 영애의 창백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떠올리며 자신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공허한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 어둠은 영애가 떠난 후 남겨진 인간 세계의 잔혹한 공백이었다. 이내는 영애의 소멸이 남긴 죄의식과 무력감 속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큰 고통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영애가 꿈꾸었던 폭력이 없는 순수한 세계를 상상하며 그 세계가 영원히 도달 불가능한 유토피아임을 알고 절망했다. 지금까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오랜 침묵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착상하게 된 계기는 제가 목격했던 한순간의 섬뜩한 이미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전면적인 거부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그토록 필사적으로 달아나려 했는지, 그 극단적인 순수성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는 단순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의 가장 내밀한 곳에 숨겨진 폭력의 근원을 파헤쳐 보려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의식하든 못하든 피와 살이 얽힌 잔혹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영예의 채식은 바로 이 인간 본성의 폭력성에 맞서는 자발적인 단절이자 숭고한 저항의 행위로 존재했습니다. 영예는 꿈속에서 잔혹한 사륙의 이미지를 목격한 후 자신의 몸속에 피 묻은 고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녀가 나무가 되기를 열망했던 것은 폭력이 부재하는 고요하고 정지된 생명력 속으로 회귀하기를 갈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설은 세 개의 시선으로 나뉘어 전개되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에서 영애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와 광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변화를 일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려 했었습니다. 형부의 시선에서 영애는 몽고 반점이 상징하는 착취하고 싶은 병적인 예술적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미학으로 환원하여 소비하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인의 시선에서 영애는 인내하는 삶의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아프고 순결한 진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계의 시선을 통해 인간이 타인의 고독과 고통을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폭력적으로 착취하며 결국은 외면하는지를 그려내려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영애의 내면에 결코 닿지 못했습니다. 영애가 마지막에 꿈꾸었던 나무 불꽃의 이미지는 육체를 태워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극단적인 해방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멸을 통해 최후의 순수에 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잠시 멈춰서서 우리 내부의 가장 어둡고 잔혹한 욕망을 직시하고 타인의 절대적인 고독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했습니다.